네, 한 3, 40분 정도 강의하십니다. 예. 예. 글을 잘 쓰죠, 제가. 그리고 말도 잘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자리는 되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제 시간은 이제 오프닝 게임입니다. 제가 우리 이상하 선생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좀 바람만 잡고 들어가는 역할을 제가 하러 나왔고요. 또 이 자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목사님 서시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도 제가 사실 정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박원웅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셔서 한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이후로 제가 이렇게 PPT를 띄우거나 강의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안경을 쓰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예. 2시부터 우리 윤석열 피의자 구속 적부심 지금 심사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얘기 드릴 순서는 첫 번째가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의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강의 작품 세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큰 글씨로 제가 친 게 지금 10장이에요. 10장인데 여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40분 주셨습니다. 40분 내에 하여튼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강은 1970년생입니다. 고향이 광주고요. 1980년 1월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살 때인데 1월에요. 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넉 달 앞서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렇게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때 광주에 있었으면 자기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를 대신해서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제 부채의식에서 나온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서도 주인공 동호가 중학생 16살짜리 중학생인데 친구 정대의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보냅니다. 자기는 도망을 가서. 그래서 그런 부채감으로 이제 도청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게 되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 온 경험이 그게 작품에 나옵니다. 초등학교를 서울로 이사도 했지만은 5군데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를 못 만들어서 늘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그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얘기하는 한강의 어린 시절은 늘 공상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였다. 늘 방에 누워서 공상하고 뭐냐고 그러면은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기를 이렇게 열심히 썼다.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 특별 강연에서 자기가 8살 때 썼던 시, 그러니까 작년에 어디 자기 그 지하 창고에서 그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 모음을 그 발견을 했대요. 한 8권 되는 모음. 그 사이에 자기가 쓴 시집이 있더래요. 그냥 시집이라는 게 종이 갱지를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8편인가 이렇게 쓴 시인데 그 시 중에 하나가 꽂혀서 그걸 카메라로 찍었답니다.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콩닥콩닥 뛰는 내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은 무엇일까? 가슴과 가슴을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이게 딱 두 연의 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8살 때 쓴 이 시가 그 어쩌면 지금 모든 작품이 이 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설이나 문학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시리다고 이번에 이제 수상 강연 때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한강 작가의 최종 어떤 그 소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어찌 보면 그 문학적인 재능, 그 문제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의하면 장려상 하나 받은 게 전부였대요. 근데 대학을 이제 연세대 국문과를 가서 4학년 때 연세 문학상을 시로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잡지사 센터에 들어가서요. 센터에.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잡지 기자로서 일을 하며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그 퇴근 후에 집에 가서 글 쓰는 일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틈틈이 쓴 걸 가지고 93년도에 그 문학과 사회라는 개간지에 시로 먼저 등단을 합니다. 시인입니다. 시인. 그러니까 대학 때도 시를 썼고 이제 처음 시로 등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4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에 붉은 닷이라는 소설로 데뷔를 합니다. 재밌는 게 그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가 그 다음에 서울신문의 소설 부분에 또 등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매가 이어서 서울신문인데 서울신문에 그 글을 낼 때 한강이라고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강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한강이 이제 그 한승원 작가 워낙 유명한 작가여서 그 이제 딸이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걸 이제 감추려고 한강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뭐 당시 심사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너무 쉽게 이 작품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통은 이제 등단 작가들이 그 이후에 글을 계속 쓰기 어려운 이렇게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춘문예 되면 무슨 사시 되면 그냥 인생이 풀리듯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95년 그러니까 신춘문예 되고 그 다음에 첫 단편집을 냅니다. 그 단편집의 6편의 단편 소설들이 실린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그 여수의 사랑을 읽어봤는데 그 작가는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3명 나오는데 인간이 어떻게 삶을 버티고 저마다 홀로 시련을 감당해내는가 그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 이게 이제 여수의 사랑이고 이제 배경이 그 우리 여수입니다. 여수.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1996년에 이제 첫 장편 소설을 냅니다. 이때까지는 장편 소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그 제목이 검은 사슴입니다. 검은 사슴. 이 검은 사슴에 대한 얘기는 검은 사슴을 상징하는 것은 그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연으로 빠져드는 인간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검은 사슴, 이 검은 사슴은 이제 나중에 그 채식주의자의 어떤 그 모티프가 됩니다. 그 한강 작가의 대표작 세 편을 뽑으려면 본인도 이제 세 편을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편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상을 엄청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뭐 안 받은 상이 없는 이상문학상도 진짜 다 받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상문학상은 한승원 작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2대에 걸쳐서 이상문학상을 받은 게 유일하답니다. 그러니까 부녀 간에 이상문학상을 받았고요. 세계 3대 문학상이 이제 노벨상, 부커상, 맨부커상이라고도 하고, 콩쿠르상, 프랑스의 콩쿠르상, 영국의 부커상,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노벨상 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받았죠. 부커상하고 그 노벨상. 근데 콩쿠르상은 프랑스어로 본인 그 작품만 준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강은 이제 여기에 거의 해당이 안 돼서 어찌 보면 받을 수 있는 상은 이제 다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들 평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작가라고 국내보다. 국내에도 뭐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뭐 얘기들을 했지만 그렇게 대중적인 작가는 아니었고, 근데 오히려 유럽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고요.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였대요. 유럽 쪽에서. 그래서 이런 상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물론 한강 작가가 부담을 느끼지만 소설 쓰는 일이 어렵다 보니 부담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 작가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작가일 겁니다. 그 28개 언어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8개 언어로 작품이 번역이 됐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알다시피 그 문화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그래서 그 영국 부커상 세계 3대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도 8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그 축전 그런 거 많이 써봤는데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보내야 될 그런 건데 안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문화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이런 것은 금서 목록에 올라서 일단 학교에서 다 유해도서 분류가 돼가지고 폐기하기도 하고 아예 도서관에서 구입을 이제 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는 그 보훈감독, 그 기생충 보훈감독도 여기에 올랐었죠. 그리고 한강 작가는 한때 이 서울예전 교수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2년간이나 했더라고요. 그 교수 학생들 증언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듣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그 한승원 작가는 뭐 아재아재 바라야지 뭐 이런 작품들로 워낙 유명하고 저도 한승원의 글쓰기 비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글쓰기를 쓸 때 아주 가장 인상적으로 본 글쓰기 책이 한승원의 글쓰기 비법이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강 작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타자 치는 소리를 늘 들으면서 자랐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인내하고 끈기를 보이면서 글을 쓰는 모습이 자기한테 아마 많이 스며들었을 거다. 한승원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전에 강희가 나를 넘어섰다. 나를 넘어섰다. 그리고 강희의 문장은 아름답고 섬세하고 슬프다. 그렇게 자기 이제 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남 1년대요. 중간에 이제 한강 작가가 이러고 오빠 있고 동생이 있는데 오빠 동생이 다 작가입니다. 다 소설가고
동생도 이제 소설을 쓰고 있고요. 근데 죽은 언니가 있습니다. 죽은 언니가 2시간 살다가 죽은 언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부채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죽지 않았으면 자기가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낳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장티부수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중절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미 너무 늦어서 애가 너무 커서 중절 수술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고모한테 들었대요. 너는 못 나올 애가 나온 거다. 네 언니가 죽고 네가 그래가지고 나온 거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언니의 삶을 대신해서 사는 어떤 부담 이런 걸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했고요. 남편은 좀 중앙대 문창과 교수시죠. 지금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여기 종로구 통인동에 책방 오늘이라고 그 책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아들이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상 소식도 아들과 저녁 먹다가 들었다. 난 그 사전에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들었대요. 그래서 듣고 담담하게 밥을 계속 먹었대요. 아들하고 같이 듣고 저 같으면 막 정말 깜박치듯이 뭐 난리를 필 텐데 계속 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가족사 또 아픈 가족사가 있죠. 그 한승원 작가의 동생 그 한충원 목사가 있는데 이미 연을 끊고 사는 관계인데 이번에 이제 보셨을 거예요. 기사로 자기 조카죠.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서 되게 페이스북에 뭐 어둡고 무거운 글이어서 나는 읽고 싶지 않다. 그런 문학적 성취는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악담을 작은 아버지가 조카한테 퍼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다독갑니다. 제가 듣기로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지금 영화평하는 누구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도 하고 언젠가 그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 책이 한 3만 권 된대요. 근데 잠깐 볼일을 다 마쳤는데 한강 작가가 3시간 동안 안 가고 자기 그 사무실에서 있더래요. 뭐 하나 봤더니 계속 서서 책을 보고 있더래요. 가라고도 못하고 근데 그 완전히 빠져가지고 3시간 동안 책을 보고 있더랍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국내 언론에 인터뷰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고단한 날에도 한 문단이라도 읽지 않으면 잠이 안 들었다. 읽어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독자가 작가인 건 아니지만 모든 작가는 독자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독자가 되는 것이다. 글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재밌는 게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시를 시집도 한 권 냈죠. 저녁을 뭐 서랍에 넣어두었다 시집이 한 권 있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판을 냈어요. 음반을. 근데 대학 다닐 때부터 북장구를 그렇게 잘 치고 서클 활동을 했대요. 대학 동기들 얘기가. 거기 여자 김민기로 불렸대요. 여자 김민기. 예. 되게 김민기가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진 못하잖아요. 아마 가사도 좋고 이렇게 읊조리는 듯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림책도 한 권 냈고요. 동화책도 2권 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참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정말 다재다능하다 부러웠고요.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술을 못 마시고 최근에는 카페인도 끊었다. 좋아하던 여행도 거의 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조금씩 걷는다. 담담한 일상에서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으로 굴리면서 독자와 만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얘기를 했고,
상 받으니까 무슨 기념관이나 문학관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자기는 절대 그러고 싶은 이제 마음이 없고 고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한각장학과 이렇게 쭉 아마 여기서 벗어난 한강에 관한 얘기는 없을 겁니다. 제가 거의 완전히 샅샅이 뒤져서 총망라했습니다. 더 이상의 한강의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참 매력적이다,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다. 되게 심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초연한 그런 표정도 늘 이렇게 우수에 젖어 있고, 옷도 이렇게 검은 옷만 입고, 자세도 아주 차분하고, 단정하고, 목소리도 잔잔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고부활한 영혼의 소유자다. 상처 입은 영혼의 실존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요림으로 이렇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 같고요. 여리지만 어떤 강인한 인간다움의 표상 아닌가. 되게 섹시하다는 느낌도 있고 되게 신비롭기까지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의 어떤 여린 모습에서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위안을 받고요. 또 강인한 모습에서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 영혼이 어떻게 정화되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좀 이건 뭐 워낙 보도도 많이 되고 여러 군데서들 얘기를 많이 해서 뭐 길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10일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죠. 우리가 10월 9일 날 한글날인데 그 다음 날 발표가 있었고 스웨덴 한림원 상문가 남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뒤에 한강 그런데 그 앞에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작가 한강 그렇게 오서 한강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 한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느낌은 참 작가라는 이름이 호칭이 정말 영예로운 거구나.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문학도 하지 않고 이제 책 좀 썼다고 이렇게 작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불러주는데 그 작가라는 게 되게 영예로운 이제 호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강의 이 노벨상 수상은 3개의 벽을 넘었다고 그래요. 3개. 하나는 일단은 젊잖아요. 되게 아무리 젊어도 되게 60대 뭐 그냥 그 인생에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작품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되게 70대 80대들 많이 봤는데 젊은 나이에 받은 그 나이의 벽을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의 벽이라는 거죠. 왜 아시아가 문제냐? 영미권이 아닌 거죠. 이제 영어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을 줄 때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는 책은 다 제외죠. 뭐 부커상이건 노벨상이건 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번역의 이제 벽을 넘어선 거죠. 데보라 스미스 이 사람이 29살이더라고요. 데보라 스미스 번역한 여성분이 영국 캠브리지대에 나왔는데 솔직히 우리말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독해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는 한대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우리말로 말하거나 쓰는 것은 잘 못한대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강점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강의 글을 완벽하게 이해는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표현은 돼요. 그러니까 이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예를 들어 한강 이
특별하지 않는다에 이제 제주도 방언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흰이라는 소설 제목, 흰인데, 희다와 하얗다. 근데 영어에는 화이트라는 하얗다라는 말밖에 없대요. 근데 이건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거죠. 희다에는 뭔가 그 배어 옷도 희고 그러니까 그 꽃도 희고 이 상복도 희고 이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번역을 이 데보라 스미스 이 여성이 제대로 한 거죠. 그 혼을 담아서 번역을 한 게 이제 중요했다. 데보라 스미스는 자기는 뜻이 분명한 문장은 끌리지가 않는데요. 근데 한강의 문장은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자기가 이게 똑같이 같은 문장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데보라 스미스만의 어떤 해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탈 수 있고 그 벽 중에 세 번째 벽은 여성입니다. 여성. 예. 뭐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이 수상을 했죠.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번 수상은 그 여성이 받을 뭐 차례 비슷했대요.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왜 노벨상을 줬을까? 그러니까 한강에게 줬을까? 노벨상을. 노벨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밝혔고 그 이전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들 이런 거 이렇게 분석해 보면 주로 그 독재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작가 그런 작품들에 수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노벨 문학상은. 그리고 또 하나 그 인류 보편적 주제에 준답니다. 인류 보편적 주제. 그동안 그 황석영 선생님이나 조정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노벨상 이제 후보에 오르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뤘는데 노벨상은 그런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이 한강 작가가 접근한 그 역사적 사실로 인한 개인의 어떤 내면 세계 이걸 이제 주로 다룬 게 이제 주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서사보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에 맞서는 개인에게 어떤 초점을 맞춘 거. 모든 작품이 이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보편적 인간성의 문제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채식주의자에는 이제 그 인간 보편적 주제, 생태주의, 그 다음에 뭐 소년이 온다와 뭐 작별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그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그 인간의 어떤 그 내적 갈등.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역사적 트라우마가 없는 역사가 없고 어느 나라나 이제 이런 걸 다 겪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4.3 사건을 다룬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 주석을 붙이지 않아도 4.3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떤 그 사건이었는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한강 정작 본인은 그 노벨상 받는 의미를 지금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나의 좌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 자기가 이제 이번 노벨상 수상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면 뭐 저는 가장 큰 건 우리 어떤 말과 글.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말 글 못 썼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해방이 됐는데 국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었대요. 국어를 가르칠 선생이 없었대요.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100년 전인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그동안 맨날 우리는 변방에 머물러 있다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아주 잘 표현한 인상적인 해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학도 하나의 화폐라면 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걸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화폐가 됐다. 그러니까 뭐 달러화나 이런 것만 세계적으로 쓰이잖아요. 한국 돈 어디 가서 주면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학도 이제 그런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에 도전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독서 문화도 많이 진작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출판계도 이미 한강 작품만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200만 부. 지금 이제 특정 출판사에 국한돼서 그렇지 이제 출판 업계도 좀 활기를 띠게 됐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았을 때 축전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니까 현대사의 아픈 상처라는 게 광주 5.18과 4.3 사건입니다. 현대사의 아픔이 어디서 비롯됐냐? 쿠데타와 공권력의 남용, 이거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국가 폭력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이렇게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채 안 돼서 12.3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아픈 상처를 건드렸어요. 12월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44년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야말로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계엄령의 전국 확대가. 그때 구호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구호가 계엄령 폐지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딱 3가지였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살았고요. 전주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대물을 저도 하다가 1년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3학년 일반 반장이어서 3학년 일반부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제가 맨 앞장을 서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10월 3일 날 계엄 선포됐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딱 만에 12월 10일 날 이제 상을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그때 한강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계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계엄군이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이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아주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본다. 젊은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게 명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였겠지만 젊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요, 소년이 온다. 작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책 저 뒤에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소년이 온다 썼을 때 2014년에 이 얘기를 한 번 한 거예요. 뭐라고 써놓냐면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심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도청 앞에 시신들 앞에서 대열을 정비해 군인들이 군가를 합창할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런 끝까지 입을 다문 군인들이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그러니까 한강 문학에서 계속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이번에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대하는 인간의 어떤 나약함 이런 것을 잘 표현했다 그러는데 한강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나약함과 동시에 어떤 강인함도
품고 있다. 인간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고 참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번 상 받은 거에 대해서 뭐 빨갱이가 받았다. 그다음에 뭐 역사를 왜곡했다. 4.3 역사, 5.18 역사를 왜곡했다. 중국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았다. 실제로 한림원 앞에 가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한림원 앞에 가서 주지 말라고. 이건 뭐 데자뷰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때도 돈 주고 샀다고 그래서 우리 노벨위원회에서 엄청 놀랐다잖아요. 주지 말라는 그 투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돌았대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저는 그때 이제 모시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있었고 나는 그때만큼 대통령이 그 연설에 심혈을 기운 아마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연설 때 내가 그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2000년에. 예. 그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설문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벨 평화상 받는 연설. 수상자는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렉처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설문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막 욕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마도 뭐 기본적으로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또 그거를 이렇게 국회에서 악용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열심히 했던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막 끝까지 뭐 그걸 불편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주 4.3에 관해서 얘기하는 우리 이상하 선생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노벨상 관련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 작품은 5권 읽었습니다. 5작품.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힘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히라버 시간, 요 5권을 읽었고요. 이 5권은 아마 뭐 한강 작가도 이게 5권이 자기의 대표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작품들입니다. 딱 읽고 나서 2가지 느꼈습니다. 하나는 어렵다고요. 다른 하나는 힘들답니다. 아마 한강 작품을 읽는 대다수 독자가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어려운 거 원래 어려워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문해력이 떨어지고 문학적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어려워요. 3가지 이유에서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한강 작가의 문장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미학적으로 되게 시적입니다. 시적이에요. 시는 되게 상징과 의무 이걸로 점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되게 함축적이고 또 되게 밀도가 높은 언어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제 우리 이산화 선생님 계시는데 하여튼 근데 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하나 어려운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막 좀 감각적인 묘사 이런 게 많습니다. 문장은 되게 미인이고 아름다운데 이해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려운 이걸 또 한림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상 이유로 시적 산문이다. 시적 산문. 산문인데 시적 산문이다. 2번째 어려운 이유는 되게 실험적인 형식입니다. 실험적.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안 갑니다. 어느 작품도 이렇게 안 가고요. 파격적이에요. 되게 실험적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일어나는 사건도 충격적입니다.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막 나무가 된다거나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좀 어렵고요. 3번째 이제 어려운 이유는 되게 철학적입니다. 되게 철학적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 내면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 사유의 깊이가 좀 있어야, 저는 뭐, 한 30%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파격적이고, 되게 감각적이어서, 소설 하면은 이야기고 막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읽힌다. 그래서 어렵다는 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노벨상 선정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 혁신을 이뤄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한강 작품은 어찌 보면 역사가 아니고 그냥 문학입니다. 거기 4.3이나 5.18이 배경이지만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냥 문학이고 예술입니다. 또 하나 이제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고통, 폭력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그 소년이 온다 쓸 때도 그랬고 작별하지 않는다 쓸 때도 그랬고 하루에 한 두세 문장 쓰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끝낸 날도 많고 스스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 글 쓰는 게 자기는 이게 고통 아우슈비츠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막 토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보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읽는 우리도 힘들죠. 그 억압과 폭력 이런 역사적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오는 이제 이런 고통과 아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세 개를 고통 3부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고통 3부작. 한강 작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에 이르는 길은 고통밖에 없다. 그것이 내겐 글쓰기다. 글쓰기로 고통과 마주하고 그걸 직시한다. 이 한강 작가가 이제 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가 있다. 자기는 그걸 다루고 싶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개인을 고통에 고립시키면 인간의 존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어쨌든 되게 어렵고 힘든 작품들이고요. 한강 작가 작품의 특징을 좀 보면은 이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화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누구 시점으로 썼냐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 전지적 작 근데 그 화자가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소설에서 바뀐다고 얘기도 않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에서 처음에는 일부에는 동호를 비롯한 그 뒤에 나올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그 동호, 아까 얘기한 동호의 친구 정대, 죽은 정대가 유령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장에는 인선이라는 그 도청에서 같이 있었던 누나, 친누나는 아니고 인선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 한 분 이제 고문받고 있던 사람이 또 그 화자로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선주라는 또 여성이 자기 시선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어머니, 그 동호의 어머니가 이제 화자죠. 거기서 이제 막 정말 진하게 그 광주 사투리 쓰면서 얘기하는 게 그 마지막 6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화자가 자꾸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작별하지 않는다도 크게 보면 화자가 셋입니다. 이 소년이 거기서 보면 이제 광주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경하라는 이 작가죠. 경하가 있고 이 경하의 친구인
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의 어머니인 정실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눈으로 쭉 서술이 되죠. 어찌 보면 독립노래 같습니다. 사람이 돌아가면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독립노래. 그럼 마지막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은 독자인 거죠.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다각도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은 내 시선으로 이제 그 히라버 시간도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 둘인데 하나는 이 말을 못하는 말을 잃은 여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남자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자. 이 두 사람의 시선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화자가 자꾸 이제 바뀐다는 것이고요. 이 화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이라고 그래서 1인칭 시점 이것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온다에서 동호가 주인공인데 동호를 너라고 계속 칭합니다. 난 처음에 너라고 동호가 너로 나와요. 너로.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어딘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라고 하거나 이러면은 그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그 동호를 계속 너라고 불러줌으로써 살아있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너라고 계속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제가 이제 5편 읽고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년이 온다의 다음 작품이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작별하지 않는다의 시작은 소년이 온다를 쓰고 이제 그걸 쓰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경하라는 작가. 그래서 이 유서를 다 쓰는데 유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유서를 이제 고치다가 이제 옛날에 이 경하가 출판사에 있을 때 거기서 카메라 기자를 하던 인선이라는 친구 연락을 받고 인선이 왜 연락을 했냐. 제주 그 중산간에 내 집에 앵무새를 키우는데 앵무새에 밥을 주러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자기가 못 가냐? 자기가 목공일을 하다가 두 손가락을 잃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선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를 좀 가져서 앵무새 좀 밥을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근데 사실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선의 엄마인 그 정심이 겪은 4.3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 정심. 근데 그 비중은 뒤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주인공은 저는 정심이지 않나. 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경화가 잠깐 나오고 경화의 친구인 인선이 나오고 결국은 인선의 엄마가 이제 인선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도 그 이전에 이미 내 여자의 열매라는 책이 있었더라고요. 이 작가가 쓴 책이 그거의 변주라고 하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또 내용도 아까 얘기한 처음 쓴 소설 검은 사슴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솔직히 이렇게 대중적인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고 이번에 노벨상을 받아서 이게 상업적으로 되게 성공을 했지만 그 책이 막상 나왔을 때는 상을 받기 부커상 이런 거 받기 전에는 그런 이제 대중적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자꾸 다루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 당연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막 도전을 하고 이러니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제 어렵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문학의 키워드, 한강 문학이 다루고 있는 키워드가 한 7, 8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처입니다. 상처. 계속 연약한 사람들, 약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망가지는 이들의 고통, 이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도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문학을 통해 일깨우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진실한 공감을 사회에 호소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상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폭력입니다.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그 상처를 만드는 폭력.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도처에서 이런 폭력은 계속되고 있죠. 집단 학살도 계속돼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이제 뭐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이제 국가 폭력, 뭐 소년이 온다도 계엄군, 채식주의자도 가부장제, 가부장제 그리고 육식을 강요하는 어떤 폭력 이런 폭력을 계속 다루고 있죠. 그리고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글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맹세이자 각오이다. 나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맹세이자 내 글은 각오이다. 노벨상위원회에서도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인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양심입니다. 키워드 양심. 소년이 온다를 이걸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18 광주의 그 증언자들 그 내용을 자기 말로 9시간씩 열흘을 봤대요. 거의 증언을 다 읽었대요. 읽었는데 어느 하나에 딱 꽂혔습니다. 어느 증언에. 그게 어떤 증언이냐면 전문 야학 선생인데요. 야학 선생인데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계엄군이 들어오기 하루 전날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것이 나를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보고 전율이 왔습니다. 자기도 살고 싶은데 나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도청을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호입니다. 동호. 친구 정대를 잃은 동호가 정대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는 도망쳤어요. 근데 그 양심이죠. 그 부끄러움, 양심이 있는 거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분은 그런 양심이 있는 분이고, 근데 진짜 양심이 있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진짜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누군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뭔데, 거기에 걸맞게, 그것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노무현이었고요. 죽는 순간까지 늘 그 양심을 느끼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그렇고 다음 키워드는 생과 사입니다. 계속 소설이 과거와 현재를 계속 넘나듭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요. 그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아까 얘기한 그 경아와 인선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령이 만나는 건지 뭐 이렇게 만나는 건지 이제 모르겠고요. 소년이 온다에서도 이제 정대가 유령으로 등장하고요. 그 산자와 죽은 자가 섞여 나오는 어떤 몽환적인 전개 이런 노벨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이렇게 넘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과 사,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자기가 자기 삶이 죽음 속으로 들어갔대요. 자기 삶이. 그만큼 힘들었대요. 그런데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 그 작품이 나를 죽음에서 삶으로 건져냈대요. 나를 구원했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제
가장 최신작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 치유받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키워드는 애도입니다. 애도. 뭐 작가 말인데 애도는 인류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 애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진실 규명과 치유와 그 다음에 그걸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다.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음이 천수를 다해도 애도는 다 한다 해도 애도는 어려운데 그것이 어떤 불의와 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생명의 단절이라면 그에 따르는 애도는 더욱 간절하고 애통해야 한다. 그 손이 온다 이런 문장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이건 뭐 워낙 광고에도 많이 써. 작별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정심. 이 정심은 평생 자기 죽은 오빠의 유해라도 찾으려고 평생을 찾는 인물입니다. 오빠를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 정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살려낼 수는 없지만 뭔가 기억한다는 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지만 기억으로 작별하지 않으면 죽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잊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있다. 살려내진 못해도. 그래서 그 애도를 종결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품고 이런 망각과 싸워야 한다. 잊지 않고 싸워야 한다. 그 다음 키워드는 뭐 같은 맥락인데요. 기억입니다. 기억.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 그 인선이 아까 손가락 2개가 이제 목공기를 하다 잘렸다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이 잘린 부위를 그 접합한 부위를 3분에 한 번씩 바늘로 찌르라고 합니다. 그걸 안 찌르면은 신경이 죽는다고. 그 고통스럽지만 그 3분에 한 번씩 계속 그걸 찔러야 신경이 살아나서 봉합이 된다고, 이어 붙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자르면 환지통으로 평생을 고생할 거라고. 환지통이라는 게 없는 부위인데 그 없는 부위에서 막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죠. 아픈 상처를 찌르면서 잊지 않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상처는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고 기억은 잊는다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 다음 키워드는 아까 얘기한 이제 사랑이고요. 우리 작가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아까 이제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그 정심이 오빠를 계속 찾아 헤매는 거, 이 작가는 그걸 지극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지극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작가는 이렇게 그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희망인데요. 희망.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어두운 곳에서 솟아난다. 자기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다. 그 소년이 온다에서 도고 엄마에게 죽은 도고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딱 그 문장이에요.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데로 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깜깜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곳으로. 꽃핀 쪽으로.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힘에서도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해요. 죽지 말아요. 살아가요. 이런 희망은 어둠 속에서 찾는 빛인데요. 이게 어둠이 있을 때 찾아지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어떤 인간의 존엄이나 이런 것들을 용기로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고귀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게 희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사실은 딱 30분이면 40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이분의 글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첫 번째 이제 담담하다는 거고요. 이걸 누가 평론가가 원한과 분노의 유연화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역설적이에요. 주제는 무거운데 문체는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어둠에서 빛을 보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요. 그리고 모순적이에요. 양립할 수 없는 양면성이 존재해요. 처음에 이 작가, 한강 작가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책장에 꽂혀있는 5.18 사진집을 봤는데 두 가지 양면성을 봤대요. 사력하는 인간, 그리고 자기 피를 내어주기 위해서 헌혈 줄을 선 인간.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설에 주로 공감각적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서 저야말로 시각, 청각, 촉각 막 이런 걸 다 건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3장이 아직도 남았는데요. 버릴 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재로서 꼽아온 게 있는데 꿈, 흰색, 눈, 새, 나무, 불꽃, 촛불일 수도 있고 불꽃일 수도 있고 이 소재를 가지고 모든 글을 이제 다 썼습니다. 이거를요, 제가 이걸 필요로 하신 분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 10장을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시면 그 메일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5분만 오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국은 이제 한강 작품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얻지만은 제 입장에서 이제 좀 글쓰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글쓰기를 배우고 싶었고, 이분은 딱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은 질문이다. 불편한 질문 속에 견디고 머물면서 하는 게 글쓰기다. 질문은 늘 현재형이고 복잡하고 충돌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자기는 소설을 쓸 때 짧으면 1년, 길 때는 7년 동안 질문이 사슬처럼 도미노처럼 이어져서 끝에 다다랐을 때 소설이 끝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글을 쓰려면 이제 질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작가에게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이쪽 저쪽에서 한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그냥 쭉 읽어볼게요. 글 쓴다는 것은 결단하는 일이고 독자적인 일이다. 자신의 영혼을 캐내는 일이다. 글의 주인공에게 나의 감각과 생명을 빌려주는 일이다. 글쓰기는 내게 밥과 같은 것이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으면 든든해진다. 그러면 문학하는 일은 뭐냐 그랬더니 생각하고 서성이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길을 잃고 우회하고 되돌아오는 일이다. 표면 아래에서 우리를 흔드는 중요한 감정들, 깊은 의문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31년이 자기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은 방황했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고민했고요. 그런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자기는 선배 작가의 노력과 힘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글쓰기는 분투의 과정이었다. 채식주의자를 쓸 때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자판을 못 두드렸대요. 그래서 손으로 썼대요. 근데 손으로 쓰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서 결국에는 이 볼펜으로 자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글을 썼대요. 그리고 자기는 늘 복근 운동을 한대요. 배근육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대요. 그리고 자기는 글쓰기 전에 차를 마신대요. 그게 자기의 루틴이래요. 그래서 이번 노벨상 박물관에도 찻잔을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영향 받은 작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특정 작가이기보다는 자기는 모든 우리 한국 작가들의 집합체다. 다 영향을 줬다. 대표작은 뭘 꼽냐 그랬더니 소년이 온다. 애착하는 작품이 뭐냐 그랬더니 작별하지 않는다. 그게 최신 작품이어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글을 어떤 작품을 어떤 순서로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소년이 온다를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채식주의자를 읽으세요.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면은 작별하지 않는 나와 채식주의자 사이에 흰과 그 히라버 시간 그 두 개의 작품을 읽으세요. 이렇게 5작품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작가가 얘기할 때 낭송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 얘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눈을 떠 하늘을 보았어. 어둠이 가시고 푸른 빛이 번졌어. 구름은 뭉클뭉클 피어나 어디로 흘러 떠나가는지 하나둘 깨어나는 나무들 가지를 뻗어 올렸어. 이리 아름다운 세상이 내 곁에 있었나. 두 눈에 맺히는 내 눈썹 같은 조각